안녕하세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번 시리즈 마지막 강연입니다. 제 진행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참 아쉬운데 제 소감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강연 10번을 모두 생중계로 들으셔서 수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께는 재단에서 금주 내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수료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보통은 이틀 내로 조회수가 10,000회가 넘더라고요. 강연을 사정상 생중계로 듣지는 못하시더라도 이번 시리즈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 오페라 시리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럼 여러분과 토크를 나눠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스는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석영 교수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오래전에 뵙고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아시겠지만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제 연구의 관심은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 제안을 카오스 재단에 하시고 또 여기 이 자리에 10번 모두 출석해 주신 윤성철 교수님과 함께 기획까지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그에 대한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에 천문학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역시 날씨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천문학이 점성술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천문학 하면은 하늘의 별들을 작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냥 노래나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21세기 천문학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조금 더 세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 덕분에 정말 21세기 천문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시리즈를 잘 기획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강연과 토크로 전체 약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65분 정도 되는 강연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강연 1부와 2부가 끝나면 각각 카오스톡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강연자분과 잠시 토크를 나누고요. 토크 시간에는 강연을 잘 들으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퀴즈도 드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연히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생중계 중에 댓글로 말머리에 질문이라고 적어서 내용을 남겨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석용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실시간 질문들에 대한 채팅 답변 자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1세기 천문학을 오늘 논하지만 네. SNS를 안 하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네. 채팅에 자신이 사실 없는데 네. 많이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네.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네네네. 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채팅에 답변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또 저희 토크 시간에 다루어 주시면 되니까 네,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별명은 네. 대화명은 무엇으로 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브로콜리로 가겠습니다. 네, 브로콜리는 왜 브로콜리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 강연 바로 있기 전에 이 강연에 대한 이 소개 인터뷰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인간을 브로콜리에 이제 비유를 조금 했는데요. 마치 브로콜리가 그 귀여운 혹은 그런 희한한 모습을 갖기까지 햇볕과 물과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오묘한 일들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137억 년이라는 정말로 장대한 역사가 다 필요했다라는 면을 제가 부각하고자 저희 스스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브로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대화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로콜리님의 그 답변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침대과학의 흔히라는 이름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격려와 칭찬으로 가득 찬 그런 따뜻한 대화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10강 에필로그 21세기 천문학 강연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9개 여행 패키지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고 그리고 또 더 멋진 새로운 여행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참 신기한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랍니다. 제가 원래 미술에는 조예가 깊지 않지만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잊지 않고 꼭 그 도시의 가장 큰 화랑을 들리게 됩니다. 박물관을 들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갱의 그림이 이렇게 꼭 한 번씩 있고 그렇더라고요.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은 그가 사실 인생에 너무 많은 고뇌를 하게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최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니까 유언과도 같은 거죠.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 인류는 과학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늘상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탐구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60년대 잘 아시다시피 인류는 달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또 달 근처, 지구 근처도 유영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갖게 되고 드디어는 태양계 바깥쪽까지도 탐사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인데요. 1970년대에 이 두 우주 탐사선이 이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드디어 태양계 권계면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 카이퍼 벨트 이런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그 밖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발자취에 가장 먼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본 거죠. 대단합니다. 실로 대단해요. 하지만 지난 9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우주를 다 탐사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태양에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인데, 그 별까지 만약에 현재 보이저의 속도로 항해를 해서 도착하고자 한다면 대략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우주를 직접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관계일까요? 허큘리스 은하단이라고 하는 5억 광년, 뭐 우리 연구실 관점에서 볼 땐 좀 가까운 천체인데 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작은 은하단 하나의 모습입니다. 각종 신기한 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 모양의 타원 은하도 있고,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나선 은하도 있고, 그리고 불규칙 은하, 은하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은하들의 동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망원경, 더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의 먼 지역을 봤더니 이미 지금으로부터 120억 년 전에도 얼추 비슷한 은하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건 다 뭘까요? 태양은 뭐고 달은 왜 있고, 태양 말고 다른 별들은 또 뭐고, 은하는 뭐고, 이것들이 전부 다 시작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영원 불멸하게 존재해 왔던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빅뱅 이론은 일종의 과학적인 바탕을 제공을 합니다. 빅뱅 이론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고경의 질문에 빅뱅이 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갑자기 급격한 팽창이 한 번 혹은 여러 번 있어서 오늘날 거대한 우주로 발달을 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 이 빅뱅 이론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입니다. 상대론의 가장 중요한 제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방에 한 10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제가 이 방에 들어온 순간,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에 이 방에 있는 에너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제가 갖고 들어오게 된 에너지의 양 때문에 이 안에 공간의 구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공간이 뭐가 바뀌었나 싶겠지만 너무나 적게 바뀌어서 그거를 우리가 금방 알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바뀌었고요. 공간이 살짝 왜곡이 되게 되면 그 왜곡된 공간을 등속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빛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간이 파였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더 느리게 갑니다. 즉 얼만큼 많은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어떻게 모습을 갖추는가도 달라지고,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시간도 더 빠르게 갈까 느리게 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발견해 놓고 보니까 피치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즉 우주도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의 양에 따라 우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팽창해서 점점 커지든지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 마음대로 우주상수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마련을 해서 우주가 늘 평온하고 동일하도록 꿈꿨습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다 무너졌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은하들 간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발견되어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요. 우주가 정말로 한 점에서 출발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면 어린 우주, 젊은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우주는 더 뜨거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뜨거웠던 어린 우주가 가졌던 빛들이 있었을 텐데, 그 빛이 혹시 오늘도 관측 가능하다면 그 빛은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온도 3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섭씨로는 영하 270도 정도의 온도로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발견될 수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한 예언이 나온 거죠. 가모프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했죠. 그때가 1948년인데요. 굉장히 좋은 논문 아니겠습니까? 네이처지에 나온 이 논문인데 그 다음부터 한 11년 정도 지나는 11년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나는 동안까지 이 논문이 다 합쳐서 20번도 피인용이 안 됩니다. 한 해에 20번이 아니라 전체 다 통틀어서 제가 좋은 논문도 쓴 적이 있고 나쁜 논문도 쓴 적이 있고 그런데요. 아무리 나쁜 논문도 12번밖에 인용이 안 된 그런 논문은 없어요. 한마디로 과학계가 이 가모프의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예언을 완전히 무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인용을 해줘서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제안이 1964년도에 나왔는데 48년도에 나왔는데 결국은 60년대에 펜시어스와 윌슨이라는 전파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그 증거가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 볼 때는 관측된 바로 다음 날이나 다름없는 14년 후에 노벨상을 주게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해서 60년대 노벨상, 70년대 노벨상까지 줬으면 그러면 이제 중요하고 우리 모두 이 일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우리 천문학자들은 이제 또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관측은 다 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상은 지구의 강력한 적외선에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영향을 되도록 받지 않는 우주 공간에 기구를 띄워서 그 우주 망원경으로부터 이 새로운 관측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하면 좋겠다. 정밀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꿈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플랑크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인데요. 유럽 우주국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한 탐험선입니다. 이 플랑크에 대해서는 약간 정말 재미난 이런 그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벌써 18세기에 라그랑주라고 하는 수학자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태양과 지구 선상에서 지구 바깥쪽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는 어떤 물체를 갖다 놓기만 하면 얘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것을 수학적인 해를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과 지구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0만 킬로미터보다 100배나 더 큰 거죠.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점에다가 사물을 갖다 놓으면 요 점도 같이 공전을 하면서 이 물체가 공전한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원심력이 지구와 태양이 한꺼번에 끌어당기는 중력, 인력과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물체든지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구와 함께 일직선을 이루면서 공전 운동을 하게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200여 년 전에 이런 수학적 발견이 있었으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실험해보면 딱 좋을 때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요 L2 포인트라고 하는 요 지점에 이 플랑크 우주망원경, 뭐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망원경을 갖다 놓은 적이 있었고요. 이 플랑크 망원경을 이 점에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지난 10년 동안 전혀 움직임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한 지점에 가만히 잘 고정되어서 하늘을 관측하는데 지구의 영향도 거의 없고 다른 천체 영향 특히 많이 받지 않고 주로 하늘에서 오는 신호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가 이것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치 이 그림이 있으면 가장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고갱의 그림 바로 옆이라고 생각해요. 고갱이 우리에게 야 우리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 우리 모두 이거 궁금하잖아.
하고 그림을 하나 딱 그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랑크가 얻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입니다. 하늘 전 지역에서 동일한 절대온도 3도짜리 복사 에너지의 빛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거의 정확히 가모프가 1948년도에 예견했던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와우.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등방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주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지만 이건 지금 우주 어느 방향을 보나 비슷한 모습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라그랑주 투 포인트에 망원경만 잘 갖다 놓고 망원경은 그냥 쉽게 착 이런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라그랑주 투 포인트에서 플랑크가 얻게 되는 관측 자료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 그림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이유는 뭐냐면 어린 우주가 냈었던 그러한 절대온도 3도짜리 빛 입자들이 우주 모든 지역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우주에는 그러한 전파 신호가 우주 배경 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천체들에 의해서도 무수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미 파악한 수백만 개의 은하들도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강력한 전파를 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그다음에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이것은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간 기체가 내는 전파 신호인데요. 그 신호가 저 뒤에 가려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신호,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신호보다 훨씬 더 세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다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그 신호만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 가장 좋은 표현은 정말 천문학자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기체들의 영향도 제거하고 별, 은하, 은하단 이런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다 제거한 다음에 봤더니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죠. 이건 잡음이거든요. 우리는 잡음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아주 많은 신호들이 있는데 그 신호들 밑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아주 작은 잡음, 그 잡음을 찾아내서 오늘날 다음과 같은 그 유명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천도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신호를 일단 등방하게 찾은 것입니다. 등방, 어느 방향이든지 다 똑같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등방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비슷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볼 수 있듯이 어떤 지역은 좀 붉게 보이고 어떤 지역은 좀 푸르게 보이죠. 이 온도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 10만 분의 1 정도씩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변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우주 배경 복사 자체가 잡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잡음을 찾은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잡음을 잘 보니 또 잡음에 또 잡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10만 분의 1 잡음이래요. 이쯤 되면 버리면 좋겠죠. 잡음에 또 잡음이 있는데요. 뭐 버리면 좋은데 우린 버리면 안 되겠죠. 뭔가 이게 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잡음의 의미를 조화 진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 10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오늘 마치 굉장히 큰 죄를 지는 것 같아서 꼭 하게 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요즘 오보에를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배우죠. 코로나 때문에 누구한테 못 배우니까 혼자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밥 먹고 소설책 읽는 거 외에 제가 하루도 안 빼고 하는 게 있다면 오보 연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정말 매일매일 저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것은 오보의 연습 소리입니다. 그걸 제가 매일매일 해내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말입니다.
오보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오보에는 소리가 아주 맑고 또렷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큰 이제 교향악단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할 때 연주하기 바로 전에 오보에가 먼저 라음을 냅니다. 라 하고 음을 먼저 내요. 그러면 나머지 악기들이 악기별로 순서를 정해서 그 음을 똑같이 낼 수 있는가 다 본 다음에 음을 다 조율을 합니다. 다 그게 완전히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지휘자가 들어오죠. 지휘자가 들어와서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오보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음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맑은 음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악기가, 오보에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어떤 음을 하나 낼 때는 그 음만 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보여드릴게요. 오보에가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에 내는 소리는 라음이에요. 라 하고 음을 내는데 그 음은 주파수로 치면 440Hz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이 내는 보통 음에 해당하죠. 라음이에요. 그런데 그 음은 뭐가 결정하냐 하면 오보에의 길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라음을 낼 때 라음만 하나만 나는 게 아니에요. 조화진동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라음을 하나 낼 때 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수없이 많은 다른 주파수, 하지만 정수배의 주파수에 훨씬 더 높은 음들이 동시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라 음을 하나 내려고 했지만 그 음만 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다른 음들이 막 동시에 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의 악기들은 이 기본적인 라 음을 다 비슷하게 잘 내지만 정말 좋은 악기들, 명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다른 배음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듣는 사람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미 우리 수학, 과학, 음악 필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이죠. 이렇게 다양한 음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라음을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주가 갑자기 팽창을 했거든요. 그건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조물주가 풍선을 후 분 거예요. 어느 날 우주라는 풍선을 하고 한순간 짧게 불었어요. 근데 그냥 불지 않고 재미없잖아요. 그냥 불면. 그러니까 풍선이 불 때 풍선 앞에다 오보에를 끼워놓고 부르셨네. 라 하고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본음은 그때 우리가 라라고 내고 싶었었던 그 기본음은 그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게 된 38만 년까지의 거리, 즉 대략 얘기하자면 38만 광년, 그 정도의 거리가 이 기본음을 주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파생음, 배음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한순간, 그게 우리는 지금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 조물주가 오보에를 대고 풍선을 불었기 때문인 거죠. 그걸 아주 지저분하게 라 하고 오래 불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한 번에 빵 인스턴트하게 한 번 한 악기로 연주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호가 형성을 한 것입니다. 이 신호는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기본음, 제1배음, 제2배음, 제3배음 이런 것들을 신호를 다 후리의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추출해낸 거예요. 이렇게 깨알같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무작위로 온도가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무작위가 아니고 그 안에 기본음, 제1배음, 제2배음, 뚜뚜뚜뚜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지고 함께 다 조합이 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무작위처럼 보이는 우주 배경 복사 지도의 온도 분포를 큰 스케일로 온도가 변하는 것과 또 깨알같이 작은 스케일로 온도가 변하는 것, 가장 큰 스케일로 변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본음에 해당하는 거고 더 깨알같이 변하는 것은 여러 다른 배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 신호를 찾아보려고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어랍쇼 7개의 신호가 아주 뚜렷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신호가 아무데나 그냥 무작위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조화 진동이 예측하는 지점에 정확히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초기에 조물주가 분 오보의 기본과 배음의 분포가 지금 138억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후리에 분석을 해서 찾아낸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01년도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인데 이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종교다. 거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말 되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조금 짧게 끊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이상하다. 혹은 저건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보십시오. 뭐 이를테면 빅뱅이 있었다. 제가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돼. 그러시면 하나 꼽으시면 됩니다. 몇 개나 한번 꼽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우주 초기에 아무것도 없던 우주가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우주를 누군가 풍선에 바람 불듯이 후 불었는데 그게 단번에 아주 짧고 강하게 딱 한 번에 불었기 때문에 그때 조화 진동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음들이 138억 년 지난 다음에 오늘날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된 이 신호들이 애시당초 너무나 신호가 약해서 잡음이라고 버렸던 건데 그 신호를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들여다봤더니 그 신호 안에 또 10만 분의 1 수준의 더 작은 잡음들이 숨어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걸 또 버리지 않고 이 잡음을 혹시 큰 스케일의 잡음, 작은 스케일 잡음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까? 수학적인 방법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총 7개의 신호가 나왔대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주가 초기에 단번에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거에 의해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개나 꼽으셨어요? 여러분 못 믿는 거.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이걸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저 옥스포드의 세미나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우주지도를 딱 그 당시는 이렇게 좋은 우주지도는 아니었죠. 조금 안 좋은 우주지도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저거는 저기서 거짓말, 저거는 저기서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제가 개종을 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교로.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뭘 알 수 있는지. 이 중에 첫 번째 신호는요, 가장 큰 신호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보에로 치면 라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주 초기에 라음이 나온 거예요. 그 초기 신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신호가 어떤 모멘트 값을 가져주느냐, 이게 이제 각도인데 어느 정도 각도 크기, 각 크기를 갖느냐인데 그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주의 전체적인 공간 기하 구조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구조는 아무렇게든지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 값이 만약에 무작이라면 우주는 기하가 이렇게 휘었어. 예를 들면 종이로 치면 이렇게 온폭하게 휘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볼록하게 휘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상.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주는 평평하대요. A4G 종이로 치면 누가 잘 잡아당겨서 평평하답니다. 우주 공간이 이상하게 괴이하게 뒤틀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애시당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주가 큰 스케일에서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뒤틀려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행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주 크기의 야구장에서 야구를 한다면 직구는 직구고 커브는 커브일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게다가 첫 번째 신호가 기본음인데 두 번째 신호와 첫 번째 신호의 높이의 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주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바리온 물질의 에너지의 밀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 입자가 있는지는 알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근데 그 빛 입자에 대비해서 바리온 입자의 개수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이 4%래요. 바리온 밀도의 에너지는 총 에너지 밀도의 4%. 근데 이 값이 왜 신기하냐면요.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정말로 간단한 방법으로 해, 달, 별, 은하, 천체들의 질량을 다 모으잖아요. 원자로 만들어진 천체의 질량을 다 모으면 4%가 돼요. 우연의 일치예요. 만약에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대단한 일치죠. 게다가 바로 이 4%는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빅뱅 핵합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이론에서 제시하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0.04가 나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신호의 높이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우주의 총 물질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리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겠죠. 바리온 말고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라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력을 따르는 그런 물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있으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큼 있냐면 바리온 물질보다도 거의 6배 정도나 더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암흑 물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는 값을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은하를 연구한 사람, 은하단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벌써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주에는 바리온 물질이 아닌 중력을 따르지만 아직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암흑 물질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값이 그거랑 또 일치를 해요. 제가 볼 땐 말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나가던 꼬마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돌멩이 3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에 안 보고 탁 던졌는데 지나가던 비둘기 3마리가 탁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면 만약에 이 우연이 저에게 오늘 또 올 수 있다면 당장 나가서 로또를 사야죠. 제가 앞으로 로또를 한 100개쯤 사면 100개가 다 1등으로 당첨이 될 것입니다. 우연이라면. 우주 배경 복사에 원래는 등방하다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등방한 거 말고 깨알같이 있는 비등방성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다른 연구 결과와도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놀라긴 했지만 원론적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과 비등방성만 가지고도 이것들을 얼추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조화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양한 연구들과 다 조화롭게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 조화 모형은 빅뱅 이론에 기반합니다. 팽창하는 우주 이론을 차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주에 관측된 여러 다양한 점들을 많이 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제 아픈 손가락인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리온 물질은 우주 총 에너지의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력을 따르는지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정체를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이 그보다 6배나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 오리무중, 뭔지 알 수 없는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듯해 보이는 에너지원인 암흑 에너지, 잘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주는 오늘날의 우주까지 팽창해서 자라는 데까지 대략 130, 140억 년 정도 사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조화 모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화 모형, 꼭 조화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게 또 급팽창 이론이고 게다가 우주 배경 복사의 복사 지도의 비등방성이 급팽창 때 조물주가 풍선을 분 거로 우리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급팽창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조화 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빅뱅 이론이고요. 그리고 빅뱅 이론, 팽창하는 우주 이론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필요한 이론들이 급팽창,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조건으로 있는 거죠. 여지껏 굉장히 제가 그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찬물을 싹 끼얹었죠. 왜냐하면 아주 멋지게 뭔가 막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 말이죠. 바로 내일이라도 어떤 분이 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빅뱅 이론이나 팽창 우주설은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 이 조화 모형은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보통 우리 강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도 한 30년 전에 우주에서 가장 너무 했죠.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오늘 제가 더 많이 알거든요. 우주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30년 혹은 50년 전에 가장 위대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제가 하는 말이, 많이 알고 보니까 결국 모르겠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주의 대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제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쯤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좌절에 빠집니다. 결국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봤자 허무하구나. 모르는 건가 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자가 한 어린아이에게 사랑이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별로 주저하지 않고 금방 갑자기 꼭 껴안아주고 싶은 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정말로 한 10번 넘게 그 장면을 돌려봤습니다. 계속 똑같은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애가 그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사랑은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그 사회자가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한테 물어봤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엄마는 아마 이 아기보다 한 몇 배 나이가 많을 텐데, 그 엄마는 그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아마 잠깐 어리둥절하다가 하늘을 살짝 봤다가 몰라, 밥이나 먹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삶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은 엄마가 모른다고 하는 답과 어린 꼬마애가 안다고 하는 답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모르는 것이며, 어떻게 아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모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우주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 과정 중에 모르는 것도 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모르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텐데, 동시에 우리는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인지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은 알아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강연 1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갱의 그림에 필적하는 자연의 명작, 우주 배경 복사 이미지의 의미를 교수님 덕분에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강연 중에 많은 분들께서 재밌는 의견 그리고 좋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아주 재밌었던 거는요. 카오스의 브로콜리님께서 오늘 기분이 나쁘시다고 한 100일 만에 처음으로 오보에 연습을 못 하셨다고 남겨주셨는데 혹시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오느라고 네. 연습을 놓쳤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카오스 강연을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는 기분이 어떻게 보상이 네, 뭐 보상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스페이스 오페라 1부 카오스톡 시간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토크를 나누는 카오스톡 시간을 짧게 갖고요. 다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나가는 동안 실시간으로 채팅하느라 바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답변을 상당히 빠르고 명확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질문들 중에 인상 깊게 보셨던 게 있나요? 네, 질문들이 다 너무 멋지고 좋았고요. 가볍게 좀 시작을 하자면 네. 우리 God in Us K라는 분이 빅뱅이 컴백해서 오보에라는 노래를 발표하면 좋겠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보고 계시죠, 빅뱅 네. 여러분. 네. 근데 같은 분이 우주 경계가 마디가 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도 얼마나 뻔뻔하게 느끼는지 이렇게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겨를이 없었는데요. 이미희 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은 136억 년 즈음 생긴 거를 관측한 건데 그 멀리까지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주 초기를 관측했다는 건 그 빛을 보는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이제 136억 년 즈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시작한 지 38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주에 펼쳐진 빛이거든요. 그 빛이 그 이후로 계속 방해받지 않고 항해를 했어요. 전 방향으로. 네. 그리고 지금 오늘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빛을 우리가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은 못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플랑크가 그것을 관측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중간에 있는 천체들의 빛을 잘 제거해야지만 그 오래된 빛을 우리가 재건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그야말로 우주 정말로 최초기를 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역시 중요한 질문에 또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또 인상 깊으셨던 질문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걸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 캉이라는 분이 암흑 물질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면서 초근 이론에서 말하는 다른 차원의 물질이 우리 우주와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암흑 물질일 수도 있는가요? 이제 혹시 이런 내용이 아마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잠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우주가 사실은 이 공간적으로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평행 우주가 또 있어서 그 평행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것들은 아니지만 중력의 경우에는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암흑 물질을 현재 저희가 가정하는 것처럼 가정할 필요 없이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 말이나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이 더 많은 것처럼 저는 보여서 네. 좋은 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해당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전 강연들에서도 사실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카우스톡 2부 끝나고 좋은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강연 들으신 분들 위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직접 내주신 퀴즈가 있는데 네.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현대 천문학적 이해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의 깨알 같은 비등방성을 만든 현상과 상관이 없는 것은, 네. 상관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급팽창, 영어로는 inflation입니다. 2번 angry bird, 영어로도 angry bird입니다. 3번, 여기서 제가 웃으면 안 되죠. 조화 진동, 이 세 가지 중에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에 제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과학적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 중에 답을 찾아주십시오. 네, 과학적인 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답변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답변들이 올라오는 동안 교수님 저희가 답변 올라오는 시간에 또 자기 PR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강연자로서 이석영 교수님의 매력은 무엇인지 조금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천문학자가 되고자 희망을 했는데요. 저를 제일 잘 아시는 어머니께서 극구 만류를 하셨습니다. 과학자의 소양이 전혀 없다고. 대학을 들어와서도 네. 천문학의 제일 중요한 물리와 수학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네. 주변에 물리와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중간 이하 정도밖에 못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천문학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다 올라온 것 같아서요. 정답을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2번 Angry Bird입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다들 잘 맞히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카우스톡 1부는 이렇게 조금 짧게 진행을 하고 카우스톡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연 2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화 모형의 내용 중에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게다가 조화 모형이 제시하는 이러한 우주론적 이론이 우리하고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조화 모형에서 사용을 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지도입니다. 이게 온도가 10만 분의 1씩 조금씩 지역마다 달랐다는 뜻인데 그때 온도가 10만 분의 1씩 달랐다는 의미는 동시에 밀도가 10만 분의 1씩 달랐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다른 것을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우주의 중력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한 변이 1억 4천만 광년인 우주 큰 공간에 암흑물질을 가득 채우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딱 두 개만 줍니다. 중력, 그 다음에 밀도 차이, 10만 분의 1 밀도 차이를 줍니다. 만약에 10만 분의 1 밀도 차이를 초기에 주지 않고 우주를 그냥 138억 년 동안 팽창하게 한다면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점점점 늘어날 뿐 다 모든 중력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분의 1이라는
초기의 밀도 차이를 허용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계산을 위해서는 슈퍼컴퓨터에 컴퓨터 코어를 한 500개쯤 함께 병렬 연결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계산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아주 균일해 보였던 우주의 밀도 분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거대한 가락 혹은 공동 이러한 지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미했던 구조물들이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우주의 거대한 구조, 즉 암흑물질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바로 은하들도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든 우주 지도인데요. 이건 실제 은하의 공간 분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공간보다는 조금 더 큰 공간인데요. 3억 광년 한 변을 가진 정육면체 우주 공간에 실제 은하가 어떻게 공간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노란 지역은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저것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해요. 우주의 거대 구조가 우주론적으로 이제 재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까 조건으로 사용했었던 예를 들면 우주 초기에 10만 분의 1의 밀도 변이가 있었단다. 우주에는 바리온은 4%밖에 없단다. 암흑 물질이 더 많단다. 암흑 에너지는 그보다 더 많단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란다. 이 5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거부를 하시면 이 일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은하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주론가라기보다는 은하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면이 조화 모형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실험은 조금 쉬운 실험이거든요. 컴퓨터를 500대를 병렬 연결해서 일주일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4,800대를 연결을 해서 병렬 계산을 합니다. 총 계산 시간은 4천만 시간. 그러면 4,800대 코어를 가지고 1년 내내 계산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3년이 걸립니다. 3년 동안 한 계산인데 여기에는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암흑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리온과 같은 기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온이 기체가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암흑물질이 먼저 만들어내는 구조물들, 거대 구조물들을 따라서 기체가 유입이 되고 기체가 많이 몰린 지역에서 별이 탄생하고 별이 탄생한 지역에서 일부는 초신성 폭발을 해서 주변에 있는 기체를 붉게 물들고 뜨겁게 물들고 그 다음에 별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재현해내고자 합니다. 이 계산은 지난 3년 동안 제가 프랑스 파리 천체물리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고요. 보십시오. 초기에는 푸른색은 암흑물질만 보여주는데 거의 암흑물질이 고르게 전 우주에 분포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암흑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거대 가락,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고 그런 지역마다 가스들이 모여서 하얗게 별을 만들어냅니다. 별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 은하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나중에 은하군이라고 하는 집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붉게 물든 지역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주변의 기체를 달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한 100만 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거의 지금 우주의 나이로 치면은 거의 한 120억 년 정도까지 지금 온 거고요. 거의 오늘날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다 온 경우입니다. 자, 이 중에 요 하나의 은하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전체 다 합쳐서 은하가 한 수백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단 하나의 은하만 지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이 은하는 같은 은하거든요. 동일한 은하인데 왼쪽은 이 은하를 나중에 이 은하가 원반 은하가 되는 은하예요. 이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 오른쪽의 것은 옆에서 원반의 옆에서 측면 모습입니다. 똑같은 은하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맨 처음 모습 어떻습니까? 은하 같지 않죠. 하나도. 은하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은하를 갖추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에 물질들이 막 충돌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모습들이 되고 아직까지 별로 은하 같지 않고 이제부터는 약간 납작한 모습을 갖게 돼서 은하가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점점 납작해지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주변의 은하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모습이 다 와해되고 부서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은하가 아주 평온하게 납작해지고 더 이상 주변 은하로부터 충돌도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은하가 은하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거의 어느 순간 탁 하고 벌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봤더니 위에서 보면 보통 은하가 보이는 것 같은 나선팔 구조를 가진 멋진 은하, 옆에서 보면 납작한 빈대떡 같은 그러한 원반 은하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슈퍼컴퓨터로 모형 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해상도로 만들어낸 은하 모형입니다. 다수의 은하를 만든 것 중에는. 모형 은하, 실제 은하. 비슷하지 않아요? 자세한 것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모르고 잘 맞추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거의 역사상 최초로 은하가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왜 이렇게 납작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낸 그런 물리적으로 알아낸 최초의 순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은 별들은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은 보통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고 헬륨을 탄소로 만들고 많이 만들면 질소 아주 약간의 산소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는 보통은 이제 탄소 이런 것들을 우주에 환원을 하고는 죽는데 자기가 초기에 가졌던 질량, 전체 질량의 50%를 우주에 환원을 해줍니다. 큰 별들은 죽을 때 아주 다양한 원소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산소, 탄소, 질소뿐만 아니라 망간, 철, 마그네슘, 규소, 황 이런 것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우주에 환원을 해주는데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체 질량의 한 90% 이상을 우주에 환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우주가 별들이 자기가 만든 그런 물질들을 우주에 환원을 해주고 그렇게 환원을 해주고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새 별이 또 그렇게 만든 다음에 또 환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 3세대까지 온 다음에 태양이 태어났습니다. 빅뱅 후 약 90억 년 후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태양 주위에 지구가 탄생하고 지구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기 위해 기초 작업만 하는데 90억 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우주가. 만약에 우주에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살아 숨쉬는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인류밖에 없다고 만약에 강력히 누가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한 인류를 위해 우주는 90억 년 동안 기초 작업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은 지난 45억 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런 비슷한 이유로 제가 저는 초신성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류가 이렇게 138억 년이나 걸쳐서 만들어진 걸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다 같이 궁금해졌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지금 눈빛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밖에 없는지 어떻게 알아? 90억 년 동안 우주가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외계인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죠. 우리도 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외계 지성체를 찾기 위해 외계 행성을 탐사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별이 하나 있는데 별이 어떤 행성을 거느리게 되면 행성의 공전 운동 때문에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이 별도 살짝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살짝 바뀌는 위치를 우리가 측정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성이 별을 앞을 가로막으면은 별빛이 살짝 차폐가 될 거 아닙니까?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걸로 별이 행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길에 암산을 해봤더니 태양과 지구의 밝기 비가 지구는 빛을 못 내잖아요. 태양이 낸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는 거예요. 알비도를 겪어서. 그런데 지구가 태양 밝기의 대략 한 10억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억분의 1에서 100억분의 1 정도.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별 근처에 있는 이 행성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겠죠?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등대를 딱 봤는데 등대 빛을 보는데 등대 바로 옆에 있는 이 반딧불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은 하면 안 되겠죠. 무모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입니다. 이미 천문학자들은 이런 행성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4,000개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노벨상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50년 동안 이거보다 더 대단한 발견이 외계 행성 탐사 분야에서 노벨상급으로 2개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이거는 포말롯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25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들 중 하나입니다. 예쁘죠? 엄청 예쁩니다. 그런데 이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태양이라면 지구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태양이라면 지구는 어디쯤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태양이라면 이 그림상 지구는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실제로 별은 완전히 점광원이거든요. 이 센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광학 현상 때문에 우리 눈 혹은 망원경에는 이렇게 퍼진 물체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있다면 이 안에 점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빛을 빼고자 하는 겁니다. 별빛을 잘 연구해서 빼면 혹시 여기에 있는 드글드글하게 있는 행성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구의 밝기가 태양의 밝기의 10억분의 1이란 말이에요. 포기해야죠. 포기는 제 사전에 없죠.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거 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동그라미가 하나 올 거거든요. 일로. 조그만 동그라미가 하나 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보시죠. 이 센터의 중심에 천문학자들이 이 별빛이 이렇게 퍼지는 법칙을 알거든요.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법칙들을 우리가 고안해서 별빛을 제거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 이 안에만 확대해서 어떻게 별빛이 빠졌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타라! 별빛이 빠졌어요. 잘 빠졌죠? 그 밝은 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별빛을 빼고 난 잔상이 이렇게 아직도 붉은 점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잡음은 아닙니다. 다 실패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 굵은 띠, 이거는 마치 카이퍼 벨트, 태양계의 카이퍼 벨트처럼 소행성과 먼지들이 띠를 이루어서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짜래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은 다 잡음이랍니다. 덜 뺀 거죠. 잘못 뺀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별 사이에 별 바로 옆에 있었던 저 뒤에 있는 배경의 별도 하나 찾아냈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한복판에 저 뒤에 있는 다른 별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 분석을 통해. 그 별이 이 별이죠. 저 뒤에 있는 별. 자, 이쯤 이렇게 잡음이 많이 발견됐으면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행성을 찾겠습니까? 포기해야죠. 천문학자는 포기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매년 계속합니다. 또 사진을 찍고 또 분석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분석하고. 원래 있는 것들은 계속 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잡음들은 어떨까요? 잡음들은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러겠죠. 잡음들은 잡음이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한 점이 매년 땡땡땡땡 그리고 궤도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성을 찾은 것입니다. 포말롯 B라고 하는 행성을 처음 찾았어요. 이게 정말로 행성이냐 아니냐는 지금 아직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별빛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여 원래는 찾기 힘든 어두운 천체를 찾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심지어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행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내에 정말로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지성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만 생각을 해봐도 천문학 대단하구나.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을 탐구해주고 있구나. 이런 연구를 계속 통해서
인류가 정말로 알고 싶었었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20세기는 물리과학의 정말 만개의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멋진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하늘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띄워서 우주의 기원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심지어는 우주의 입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빅뱅 이론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심지어 땅에 거대 가속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검증까지 일부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20세기가 물리학의 아주 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우리 인류가 얻게 된 다양한 전자통신, 의학, 소재 이런 것의 발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21세기는 어떨까요? 이미 2021년이기 때문에 20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앞으로 한 1, 20년 정도는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당장 올해 허블 우주망원경을 훨씬 능가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발사가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세계 10위권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연구들도 이미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천문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가장 활발하고 가장 극단적인 수준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누리온 슈퍼컴퓨터에서도 1년에 몇 개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제게 하나 들어있고요.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은 우리 천문학자들이 리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천문학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계산 과학은 정말 첨단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새로운 관측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산이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땅 위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면 땅에서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뭔가 얘기할 만합니다. 뭐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대한 망원경들을 지금 땅 위에 새로 건설 중이고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단일경으로는 8.4m짜리 망원경 하나가 가장 큰 망원경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7개를 엮어서 하나의 망원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7배나 더 집광력이 더 큰 그런 거대한 망원경이 지금 건설 중입니다. 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뿐만 아니라 또 TMT라든지 ELT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망원경들이 지금 앞으로 10년, 아주 길게 잡아도 20년에는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1, 20년 동안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게 될 새로운 내용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1, 20년은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떨까요? 21세기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저는 미국의 아주 천문학으로 유명한 칼텍이라는 대학의 시조, 처음 이제 초대 총장이셨죠. 시조였던 조지 엘러리 헤일의 말을 약간 빌려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말에 인류가 어떤 것까지 알아낼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그건 중요한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제 머릿속에 지금 없어요. 제 상상력은 부족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계산을 하니까 계산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난 겨울에 네이처에 나온, 네이처인가요? 사이언스인가요? 논문입니다. 구글 회사에서 낸 논문인데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초기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 초기 모형은 당시, 그러니까 오늘이죠. 바로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슈퍼컴퓨터, IBM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걸려서 계산할 내용을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200초 만에 계산을 했답니다. 10억 배 차이에요. 양자 컴퓨팅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막 흥분되는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해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 내에 수소가 타서 헬륨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데, 얘네들은 핵 폐기물도 없어요. 오염도 없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 효율은 화석 연료의 400만 배입니다. 한국에서도 K스타라고 만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아이타워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 기술이 잘 우리가 확보가 되면 금세기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 혹은 탐사, 자원, 관광,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반드시 우주를 여행을 해야 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바로 3월 초에, 지지난주였나요? 3월 초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화성 유인 탐사선의 초기 모형을 다시 쏘려고 그러다가 세 번째로 폭발했다는 뉴스를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스텝에 불과합니다. 글쎄, 제 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화성을 우리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희귀한 암석들을 채취해 와서 더 이상 지구를 피폐하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구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페라를 좋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처하고 연애할 때 화신 앞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제가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를 불러줬어요. 조그맣게. 나는 이제 굉장히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는데, 2절에 돌입을 했더니 제 처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는 거야. 진짜 그날의 그 부끄러움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오페라를 봤는데요. 오페라가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오페라는 참 종합예술이라는 겁니다. 춤, 시, 문학, 예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오페라죠. 라틴어로 오페라가 작품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 천문학은 제가 볼 때 오페라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보고 쟤들은 왜 저기서 반짝일까? 이렇게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21세기 천문학은 수동적으로 하늘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제 하늘을 탐사해서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직접 이 땅에서 실현하고 수행하고 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페라 아이다의 한 장면입니다. 라다메스가 병거를 타고 등장을 할 때 개선 행진곡이 막 지금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 장면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다를 이태리 베로나에서 봤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만든 원형 경기장에서, 걔네들은 아직도 그걸 극장으로 씁니다. 그 경기장에서 베르디의 아이다를 한다고 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서 기다렸다가 가서 제처하고 그 아이다를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원래 오페라 전용 극장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기악하는 사람, 댄서, 심지어 무대,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그 극장 안에 관객만 저를 포함해서 15,000명이 앉아서 밤 12시까지 들었습니다. 밤 12시인데 온도가 38도였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듣는데, 와, 이것이 오페라구나. 어떤 하나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오페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 천문학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향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문학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류의 궁극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얼추 조금 가치 있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21세기부터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우리는 알고자 할 것이고요. 그 여행에 제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강연을 해주신 이석영 교수님께 강연을 보신 모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에 마치 오페라 공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SF 장르로서 스페이스 오페라도 있지만 이제 천문학이 또 곧 오페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로써 21세기 천문학에도 이전보다 더 큰 기대를 품게 되는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이번 시간에도 많은 의견들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교수님 퀴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퀴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음 중 현대 천문학자들이 주로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슈퍼컴퓨터, 2번 중력파 검출, 3번 우주망원경, 4번 점성술. 네, 이 문제는 주로에 좀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혹시 이 보기들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답을 구하는 것보다 답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답이 아닌가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답으로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21세기 천문학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번 퀴즈는 뭔가 강연의 내용을 좀 합축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올라오는 동안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10강이 모두 이제 끝난 뒤에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이 시리즈는 끝이 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5월 26일에는 그레이트 디베이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는 정말로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영욱 교수님과 박창범 교수님의 우주론에 대한 강연과 토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욱 교수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존 노벨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나 궁금해지는 해당 강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월에는요. 시간, 물질, 그리고 우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번 설문 때 다뤄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촉근이론,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의 주제로 5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5월 말과 6월에 진행될 행사들도 역시나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 행사들이라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떤 강연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레이트 디베이트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그 그레이트 디베이트 안에서 네. 그 상충되는 입장들 안에 교수님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입장이 있는데 네.
그날 일어나서 기분에 따라 네. 제 입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 그렇죠. 그날 오보의 연습을 네, 하셨느냐에 따라서 아니 오버 연습은 늘 하니까 오버 연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 잘 됐는지 안 됐는지요. 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만큼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삼가도록 하고요. 네, 이제 아마도 다들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퀴즈 정답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퀴즈의 정답은 4번 점성술입니다. 아, 네. 결코 쉽지 않았는데 오늘 다들 정답률이 조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정답자 중에 선정해서 재단에서 과학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과 댓글들이 좀 많았죠.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께서 받으신 질문들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그런 질문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는 우리 말러님, 제가 말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말러의 교양곡 9번 완전히 압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말러 교양곡 9번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다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고요. 이분이 아주 100만 불짜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별은 구 형태로 만들어지죠? 은하는 왜 구 형태가 아니고 납작한 빈대떡 모양을 띠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천문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이 문제를 실험해 왔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은하가 납작하게 되는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논문이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셔서 같은 분이셨는지 그래서 제가 논문도 크리스토프 피션의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은하가 납작해지는 것과 네. 별이 구형으로 탄생하는 것과 사실은 현상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이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 처음에 원시 항성은 납작한, 우리 은하보다도 사실은 더 납작한 원반을 형성하거든요. 네. 그 원반을 형성을 하다가 중심부에 가스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지역만 가스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 에너지에서부터 핵 융합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이 만들어지고 그 핵 융합 발전으로 인해서 주변에 몰려 있었던 납작한 초기의 원시 원반이 다 유실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네. 은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납작하게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은하의 경우에는 은하 자체로는 은하 내에는 별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은하 자체로는 별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중심부에 핵융합 발전을 하는 그러한 그 개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려버릴 만한 기작이 없는 거죠. 별 주위는 일단 별이 탄생하면 주변에 있는 원반을 증발시켜서 날려버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은하는 그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력적으로 원반이 유지되고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1년 전쯤 여러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을 텐데 이게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 네, 정말 따끈따끈한 네, 연구 성과를 이제 알려주실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너무 급해서 질문하신 분의 조남을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요. 천문학자에게 필요한 자질, 능력, 소양 이런 것은 무엇이고 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네. 와, 사실은 쉬운 답도 있고 어려운 답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렇게 많은 소양을 갖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문학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대학을 일단 천문학과를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 보니까 천문학은 안 가르쳐주고 맨 수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3년 동안. 그래서 겨우겨우 버텼어요. 겨우겨우 버텼는데 나중에 이제 4학년 되니까 진짜 천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재밌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50살이 훨씬 넘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저를 만드셨을 때, 야, 요 놈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3순위는 뭐 했을 때 3순위 내에 과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과학자가 덜썩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신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실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나중에 신을 만나게 되면 신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참 신기한 케이스다. 너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과학자가 됐냐? 그러실 것 같은데 소양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저는 이제 소양이 아주 많았던 풍부했던 사람은 아닌데 너무 좋아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하고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도 필요하고 오늘은 제가 오버 연습을 못한 날이기 때문에 답이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 아주 기분 좋은 날 저한테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으신 날에 잘 보셨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첨언을 조금 해보자면요. 물론 저는 이제 학부만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했습니다만 4학년까지 버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이제 수학과 물리 위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천문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에서 혹시 저의 학부 시절을 기억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히 찔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로 좋아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끝까지 천문학자가 되시는 경우를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네이버 TV에 도플러 효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조화 모형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는데 과학자들마다 빅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조화 모형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빅뱅 이론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 글쎄 정말로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아까 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 관측을 해서 실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주가 빅뱅 후에 38만 년 지난 후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된 우주 배경 복사를 검출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 처음 38만 년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알 방법은 별로 없는데 물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같은 이런 놀라운 일 벌써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30분 지나서 그때 혹시 개종한 분 안 계신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우연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뭘 제시하냐면은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급격한 팽창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유추해서 알고 있는 건데 현재 빅뱅 이론의 weakest link 가장 이제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라고 하면 이를테면은 급팽창 도대체 그게 뭐냐? 급팽창을 제가 만약에 강연을 또 하게 되면은 그땐 진짜 여러분들 다 오리무중 속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의 효과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너무나 뚜렷하게 보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도
효과가 어떤 관측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정체를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2주 후에 그레이트 디베이트에서도 얘기가 될 것처럼 네. 아직까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암흑 물질에 대해서도 대체 이론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급팽창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지금 도전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개념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게 급팽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화 모형이 너무나 그럴싸하게 관측된 우주를 잘 설명해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 네네네.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를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적어두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네. 유튜브의 골든버그님께서 중력 시뮬레이션으로 우주 진화를 알아보는 것을 반대로 현재 모습을 옛날 우주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답변 가능할까요? 거기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저희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우주의 초기 조건을 주고 예. 초기 조건으로부터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7, 138억 년 정도 된다. 그리고 우주는 중력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이것을 거꾸로 오늘날의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오늘날의 우주를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간단한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주론적인 규모에서는 그런 이제 시도는 없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중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면은 중력의 경우에는 시간을 돌려서 과거를 유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대부분이 네. 고전 역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비교적 쉬운데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별이 탄생한다든지 별이 탄생해서 빛을 낸다든지 나중에 별이 소멸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중력에 의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양자역학적인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나비 효과와 같이 굉장히 예측 불가한 그러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초기 조건을 거꾸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어떤 어린 유년 시절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없듯이 아마 여러분들 100분이 상상을 하시면 제가 장담한데 99분이 완전히 틀리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우주도 간단하게 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복잡한 힘들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실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오늘 개종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교, 빅뱅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개종을 하셨는데 참고로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질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채택해서 재단에서 과학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로 한 주 쉬고요. 5월 26일에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레이트 디베이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과 카우스톡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아주 재밌었고요. 아까 한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강연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다고. 사실이고요. 저는 퇴근해서 집에를 가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 처가 이제부터 일해야지 그럽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제 처가 알거든요. 제가 연구실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게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는 것을 저 혼자만 알지 않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셨다는. 네, 5분만 빼면. 네. 그렇군요. 지금 가셔서 연습을 하실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행복해 하신다는 거를 저는 그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네, 정말 그대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네. 저 소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마지막이라서 재단에서 자유롭게 소감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의 소감은 사실 제가 8강에 유튜브에 한동선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에 이제 대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새벽 감성에 저희 강연 이제 보시면서 이게 사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그에 대해서 좀 이제 답변을 달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사실 저도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은 어떤 과학이나 어떤 뭔가 컴퓨터를 하고 이런 게 일이라면 저는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순수했던 때 과학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말 기억이 났고 저한테는 추억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예전에 뵀던 은사님들이 다시 뵐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물론 제가 아직 어려서 불과 2,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정말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만큼 최대한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숙한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변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스럽게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전문을 택했던 그 선택이 혹시 오늘의 이 감동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음악 오디오 연구실 출신이고요. 오페라의 마지막을 노래 가사 한 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후배분들의 송사에 답사를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진취적인 분이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의 한 줄입니다. 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네, 네, 싸이님의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그 당시에 부르게 됐었는데요. 스페이스 오페라를 즐겨주신 여러분 모두가 오페라의 주인공이시고요. 오페라는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하모니를 기대하며 무대 뒤편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피엔딩일 거거든요. 원래 주인공은 그런 거니까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며 네, 이번 기회로 여러분과 뵙는 것은 마지막이겠지만 연구자이자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그리고 제가 침대과학이 뭔지 8강 때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켜서 네, 침대과학이라는 채널을 제가 친구들이랑 만들었는데 아직은 잠들어 있어요. 네, 언젠가는 채널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유튜버 과학 유튜버 지망생으로서 네, 그리고 카오스 재단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뵐 날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 시점에 과학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가장 큰 대작 오페라의 한 구성원이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 엄청 길게 했네요. 네, 앞에 길게 해도 된다고 띄워주셔서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 교수님, 저희가 같이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선창을 앞에를 하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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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감사합니다.